설명을 시작합니다. 제목을 먼저 살펴봅니다. 율포라는 제목은 포구의 이름이죠. 포구라고 하는 거는 어, 조그만 어촌의 작은 항구를 가리킵니다. 조그만 배들이 이제 어,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조그만 항구를 포구라고 하죠. 보통 전라도 쪽의 포구들은 주변에 갯벌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갯벌은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그런 그 곳이죠. 자, 그 율포라는 곳에 대한 기억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화자는 어린 시절의 경험을 떠올리고 그거를 기억함으로써 그 경험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그에 대한 깨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의 본문을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연 구분이 안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나의 자, 연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데려간 이유를 것이라고 표현하죠. 이유는 소금기 많은 푸른 물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바다에 여행을 간다면 바닷가 여행 간다면 대체로는 바다의 푸른 물을 보기 위한 거죠. 물론 어렸을 때 뭐 갯벌 체험을 놀이 삼아서 가기도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바다를 가는 목적은 이 푸른 물을 보여주기 위해서이죠. 보통 푸른 물 이 바다의 푸른 물은 뭐 이상이나 희망이나 뭐 자유 같은 일반적 의미를 갖고 있죠. 보통 긍정적으로. 자, 근데 어머니가 나를 어렸을 적에 일부러 바다에 데려간 이유가 있는데 그 자, 이상과 희망과 자유 같은 그런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런 것이 아닌 어떤 다른 목적이 있었겠지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바다가 뿌리 뽑혀 밀려 나간 후, 자, 썰물을 바다가 뿌리 뽑힌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무슨 뿌리가 있습니까? 일종의 비유적 표현이죠. 자, 썰물이 되었을 때 당연히 그 밑에 이제 뻘밭이 드러나죠. 검은 뻘밭. 자, 검은 뻘밭은 이제 한번 거기에 신발을 그냥 신고 들어갔다가 움푹 이제 뭐 신발이 뻘에 깊이 박히게 되죠. 아무튼 그런 곳인데 그 검은 뻘밭을 보여주기 위한 때문이라고 이렇게 소설자가 회고하고 있습니다. 회상하고 있습니다. 자, 뻘밭은 플러스 의미가 되겠고요. 왜 거기에 꿈틀거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온갖 뻘밭에 생명체가 많죠. 뭐 조개, 뭐 낙지, 그리고 심지어는 망두어 같은 그런 물고기도 뻘밭에 삽니다. 그리고 위에 푸른 물과 검은 뿔밭은 대조가 당연히 되겠고요. 대조가 되겠고, 그리고 색채의 대조가 강력하게 제시가 되고 있네. 푸른, 푸른 물과 바다와 검은 뻘밭. 자, 이렇게 색채라는 말을 좀 추가해서 적어 놓겠습니다. 색채의 대비를 보여준다. 자, 뻘밭에 가서 뭘 보여주려고 했습니까? 자, 위험을 무릅쓰고 퍼덕거리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생명체. 숨쉬고 사는 것들의 힘. 생명체의 생존의 힘. 생명력이라고 줄여서 말할 수 있겠네요. 생명력. 자,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다. 자, 지금 화지아는 어린 시절의 체험을, 그 경험을 나이가 들어서 화자가 어린 시절 그 어머니가 자기를 뻘밭에 데리고 갔던 그 체험과 경험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기억해내고 떠올리고 있는 거죠.
자, 그 뻘밭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 자, 그 뻘밭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의 힘, 생명력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다. 자, 그 다음 화자가 또 본 것은 뭐냐면요. 먹이를 건지기 위해서 사람들은 왜 무릎을 꺾는 것일까? 뻘밭에는 그 뻘밭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있고요. 뻘밭에 생명체들이 있고, 그리고 그 뻘밭을 생계의 터를 삼아서 조개를 채취하고 낙지 같은 거를 잡고 여러 가지 등등등 그 뻘밭에서 해산물을 채취함으로써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그걸 채취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무릎을 꺾고, 자, 무릎을 꺾고 이렇게 앉을 수밖에 없죠. 허리를 깊게 굽혀야만 합니다. 자, 이건 뻘밭에 생계를 이어가는 뻘밭에서 노동하는 사람들, 뻘 일꾼들이죠. 노동하는 사람들의 어떤 고초, 그 다음에 노동의 고통 같은 거죠. 노동의 힘겨움과 그 고통 같은 것들을 지금 떠올리고 있습니다. 자, 뻘밭에는 생명체들이 살고 있고 그 생명체들을 채취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노동하는 사람들의 힘겨움과 고통, 이 두 가지의 풍경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죠. 자, 그것을 화자는 왜 무릎을 꺾는 것일까? 서리법으로 던지고 있고요. 왜 굽혀야만 하는 것일까? 역시 서리법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생명이 사는 것은 왜 저토록 쓸쓸한 맨살일까? 자, 쓸쓸한 맨살에 네모치고 별표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네요. 자, 압축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압축되어 있습니까? 뻘밭에 대한 인상이 압축되어 있죠. 뻘밭에는 활자의 뻘밭을 보고 나서의 어떤 생각을, 그 인상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문장입니다. 쓸쓸한 맨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자, 오른쪽으로 볼게요. 자습서에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의 의미는요, 일단 쓸쓸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뻘밭은 뭔가 척박합니다. 뭐 시커먼 어떤 물들 옷에 다 젖고 신발이 깊이 움푹 파이고 그 다음에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기가 굉장히 어렵죠. 노동을 하기가 굉장히 쉬운 조건은 아닙니다. 그 책상에 앉아서 펜대를 굴리면서 뭔가 하는 것들보다 훨씬 힘들죠. 그 척박한 환경을 쓸쓸함이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맨살이라고 하는 거, 맨살이라고 하는 거 뭡니까? 맨살은 뭔가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생존을 위해서 생명체들은 사투를 벌입니다. 사람들의 손에 발견되지 않아야 되니까 뻘밭 깊숙한 곳으로 더 밑에 숨겠죠. 도망칩니다. 생명체들의 사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힘들게 채취하면서 거기서 하루하루의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 인간, 생명체의 사투도 있고, 동시에 인간의 힘겨운 노동이 있습니다. 이 양면적인 어떤 이 두 주체, 뻘밭의 생명체와 거기에 생계를 이어가는 인간의 고된 노동. 자, 그런 것을, 자, 맨살이라고 표현한 거죠, 맨살. 여러분들 그 맨살이라고 하는 거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맨발로 신발을 신지 않고 길거리를 걷는다거나 추운 겨울에 어, 두꺼운 외투를 입지 않고 맨살로 다닌다고 상상해 봅시다. 얼마나 환경에 직접 노출됩니까? 자, 맨살이라고 하는 거는 고난, 보호받지 못함, 그죠? 를 의미하고 쓸쓸함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런 것을 집약하고 있습니다.
자, 쓸쓸한 맨살의 의미는 자,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뻘밭의 척박한 환경, 두 번째 순서를 바꿀게요. 이 번호 순서를 생명체들의 사투 두 번째 의미. 자, 세 번째는 거기에서 노동하는 인간의 힘겨움. 세 번째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되겠고요. 아까 앞에 나왔던 왜 무릎을 꺾는 것일까? 허리를 굽혀나는 것일까? 이 서리법 문장에 대해서는 역시 오른쪽에 자,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의문을 던짐으로 사색을 하고 있는데요. 의문을 던지고 사색을 하고 있죠. 자, 그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노동이 힘겹다. 무릎을 꺾어야만 일을 할 수 있고, 허리를 굽혀야만 어떤 조개 같은 걸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노동의 힘겨움이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무릎을 꺾다, 허리를 굽히다. 자, 이제 인간들이 노동할 때 힘겨움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어떻습니까? 그 생명체를 채취함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그들을 채취하는 거에 대한 감사함의 표현, 즉 겸허한 자세, 그냥 막 주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히고 겸허한 자세로 채취를 한다라고 그렇게 해석과 사색을 한 거죠. 화자가. 자, 두 가지 의미, 노동의 힘겨움과 겸허함 태도. 자, 이게 둘 다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질문을 던짐을 통해서 사색을 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겠고요. 사색 별표해 놓을게요. 사색. 자, 그 다음 문장.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저 무의한 해조음을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자, 무위. 여러분들 뜻풀이를 보면요. 무위, 이 위자가 할 위자입니다. 행동을 한다는 뜻이고요. 무자는 당연히 뭐 없을 무자니까 무위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음, 아무것도 이루지 않음. 해조음이라고 하는 건 바다 소리입니다. 파도 소리. 그럼 바닷가에 가면 당연히 바닷물이 보이고 그다음 바닷물이 이렇게 출렁거리는 파도 소리가 들리죠. 그걸 해조음이라고 한자로 쓴 거예요. 자, 문장이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어머니 나를 데려간 것은 푸른 물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고 검은 뻘밭 때문이었다. 이런 문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자, 비슷한 문장이 앞에서 한번 나왔던 것이 반복되고 있네요.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면서 역시 운율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무의한 해조음은 앞에 나왔던 푸른 바닷물과 비슷한 의미가 되겠네요. 푸른 물과 비슷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의미가 동일하다. 자, 그것을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것은 뭘 보여주기 위해서? 물 위에 집을 짓는 새들. 여러분, 새들이 물 위에 집을 짓습니다. 진짜 물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새들이 이제 바닷가 바위 같은데 이렇게 절벽 같은데 집을 짓지 않습니까? 거기는 파도가 막 쳐서 올라오기도 하고 뭐랄까요? 이 엄청나게 거센 바닷바람을 마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친 환경이죠. 자, 물 위에 집을 짓는다. 자, 위태함을 무릅쓰고 살아간다. 각혈하듯 노을을 내뿜는 폭우를 배경으로. 이런 폭우에 이제 노을이 지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노을은 붉은색, 노란색, 막 이렇게 주황색 등등의 강렬한 색깔로 노을이 지죠. 특히 바닷가에서. 근데 그거를 자, 그 노을을 각혈이라고 하는 건 자, 우리가 피를 폐병이 걸리거나 이 속에서 피가 토해질 때 피를 쏟는 것을 입으로 피를 쏟는 것을 각혈이라고요. 근데 입에서 피가 나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붉은색의 피가 나오죠.
자, 일종의 지휘법이 쓰이고 있는데요. 자, 각혈이라고 하는 건 보통 자, 어떤 그 병적인 증상입니다. 병을 얻었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증상이 되겠죠. 그만큼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자, 폭우에 노을이 지는데 그게 단순히 아름답게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바닷가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살아남기 위해서 자, 새들은 물 위에 집을 짓고 그리고 사람들은 뻘밭에 나가서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은 채로 힘겨운 노동을 합니다.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거죠. 자, 아픔과 고통이 있는 삶의 터전으로서의 폭우에 어떤 그 의미를 각혈하듯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화자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 성자처럼 뻘밭에 고개를 숙입니다. 자, 노동하는 사람들 우리가 성자라고 보통은 말하지 않죠. 뭐 고귀한 일을 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뭐 선한 도덕적인 행위를 하고 등등 이렇게 하는 사람들 우리가 보통 성자라고 말하는데 그 뻘밭에 노동하는 사람들을 성자라고 보는 것은 굉장히 그들을 숭고하고 거룩하게 여기고 그들을 존중한다는 그런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성자처럼 노동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기 나온 새라든가 뻘밭에 살고 있는 생명체를 가리키는 건 아니고요. 노동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겠죠. 그들이 고개를 숙이고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먹이를 건지는 슬프고 경건한 손. 이것도 역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자, 역시 색깔편 표시를 하고요. 또 별표를 몇 개 해보겠습니다. 자, 슬프다고 하는 건 노동의 힘겨움을 가리키고요. 경건한 손은 그들의 노동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생명체, 그 노동하는 사람들이 캐고 있는 뻘밭의 생명들, 조개들, 어패류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간이 그들을 채취해서 먹고 살기 때문에 그들 생명체에 대해서 인간이 감사함을 느끼고 그것을 겸허하게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사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람들이 그 고마움을 느끼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는 건 아닌데 화자는 그들의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것을 그런 마음으로 느끼고 사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겸허함 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노동의 힘겨움과 숭고함, 그리고 생명체에 대한 인간의 겸허함과 존중. 자,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 자, 그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시를 보면요. 일단 화자가 어릴 적의 경험과 체험을 한 것을 나이가 들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에 당연히 그런 것들을 못 느꼈겠죠. 어릴 때 그걸 느끼는 그런 아이들이 있을까요? 아마도 별 생각 없이 엄마가 나를 왜 여기 데려왔지? 뭘 보라는 거야? 왜 갑자기 뻘을 주목해 보라고 하는 거지? 시커멓고 더럽고 너무 힘들어. 뭐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어릴 때는 당연히 느끼지 못했을 경험은 했지만 느끼지 못했던 것을 자, 일단 서술자가 첫 번째로 경험과 그 체험을 기억해내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봤던 것들, 그 체험과 기억 속에 봤던 것들을 뭐합니까? 관찰을 합니다. 그래. 그들은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어. 무릎을 꿇고 있어. 자, 관찰하면서 동시에, 근데 왜 무릎을 꿇는 거지? 왜 허리를 굽히고 있는 거지? 왜 고개를 숙이고 노동을 하는 걸까? 그 생각을 해보는 거죠. 새들은 왜 물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거지? 자, 관찰한 걸 통해서 그거에 대한 깨달음을 계속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사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의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화자는 여기에서 어떻게 자, 이렇게 적어볼게요. 첫 번째로 경험과 체험을 나이가 들어서 기억해내고 있다. 그것을 어릴 적에 봤던 장면을 관찰한 것들을 떠올리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나이가 든 화자가 어머니가 나를 거기에 데려간 그 의도를 드디어
나이가 들어서야 사색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이제 정리 부분을 볼게요. 자습서에는 이제 왼쪽 오른쪽에 보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뭐 당연히 자유시에서 정시가 되겠고요. 체험고 회생 사색 성찰. 자, 그 다음에 경험을 떠올리며 삶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 관찰과 사색과 성찰. 이 앞에 이제 체험과 경험이 있다는 것도 추가로 한 글자만 적어 둬야 되겠습니다. 자, 시상전개 과정이 그 다음에 색채의 대조가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었고요. 물론 지휘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은유도 있죠. 은유. 근데 쓸쓸한 맨살 같은 거. 뻘밭을 이렇게 은유적 표현으로 표현했죠. 자,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시각적 이미지가 많이 나고요. 해조음의 청각적 이미지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내용을 정리해 보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이제 여기 잠깐 기준을 잠깐 보면 자, 2번 별표 깨달음이 집약적으로 표현된 식구 어디 있냐? 슬프고 경건한 손. 생명과 노동에 대해서. 자, 그 다음 페이지 학습활동 볼게요. 자, 푸른 물과 대립되는 공간 당연히 검은 뻘밭이 되겠고요. 어떤 점이 다르냐? 자, 색채면에서 대조가 있고 생명의 공간이고 깨달음을 준다. 자, 뭐 체크만 해두면 되겠고요. 자, 화자의 물음과 나의 생각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여러분 참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만 보세요. 노동은 수고롭고 힘든 것이다. 자, 우리의 먹거리가 되어주는 생명체에게 겸허한 자세를 지닌다. 그 다음에 왜 저쪽 쓸쓸한 맨살일까? 뻘밭은 생명체가 꿈틀거리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황폐해 보이죠. 자, 거기에는 온갖 생명체가 있는 생명력의 공간이고 인간의 고돈 노동이 있는 공간이다. 등등의 의미. 슬프고 경건한 성리는 한 번 더 정리해주고 있네요. 생명체들이 사투하는 공간. 사람들의 힘겨운 노동의 공간. 자, 생명체 사투 1번 동그라미, 사람들의 힘겨운 노동의 공간 2번 동그라미. 자, 고대 노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쓰러움, 그리고 노동의 숭고함, 생명체에 대한 경건함, 이런 의미가 담고 있다. 자, 1번 안쓰러움, 노동의 숭고함, 3번 경건함. 자, 여기는 할 게 없고요.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율포의 기억에 대한 그 작품 갈무리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역시 이게 보기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내용만 읽어두고 체크해 놓겠습니다. 자, 경험, 사색과 성찰 등의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 강인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한다. 자, 감각적 이미지, 반복과 대조. 그 다음에 뭐 성찰이 있고 깨달음이 있다. 자, 화자의 깨달음은 집약된 것이 자, 쓸쓸한 맨살이 아니고요. 어디에 있다? 슬프고 경건한 삶. 마지막 구절. 시의 말미에서 시의 결론 부분에서 결말 부분에서 집약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 있는 슬프고 경건한 손에 화자의 깨달음이 집약되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경험과 성찰과 깨달음, 뭐 이것들은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시들이 이제 뭐 박희삼의 추억에서라는 시는 어머니
어린 시절 어머니에 대한 어떤 추억하는 대한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요. 하민복의 사과를 먹으면 같은 경우에 일상적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것도 경험이라는 점에서 이제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 자, 문제 나왔을 때 공통점을 잘 추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마칩니다. 잘 정리하시고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